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의사단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주 일부 간부들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압수수색에 의사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는 오늘 총궐기 대회에서 집단 휴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 경찰은 우선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방조했는지,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협회 측은 전국에서 의사 2만여 명이 모여 투쟁력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압수수색 이후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집단 휴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찰 강제 수사 이후 의사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궐기 대회가 개업이 중심으로 지역별 집단 휴진에 돌입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압수수색은 경찰이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사협회를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진료 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에서는 거래처인 의원이 파업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했다. 또 뒤에서 지켜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거래를 밀어준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병원들의 고충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높은 일부 지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대체로 저조합니다. 울산만 다소 높은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복귀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돌아오는 전공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전공의들 가운데 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진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 도움 없이 교수 2명이 서로 도와 수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수술 건수도 줄고 중증 환자 위주로만 수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교습굿 전문의 2명이 공동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등 비상진료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입원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거치는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치료하는 암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래를 구하러 와서 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서울은 그렇게 많이 하긴 한데요. 근데 부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수련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역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병원 응급실 개방과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으로 진료 공백을 메우는 실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당내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대표 공천으로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대전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남은 주요 지도부 인사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단수 후보로 공천돼 경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으로 직행했습니다.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오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당 인재위원회 간사이자 친명계 핵심인 김성환 의원도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천으로 인천 계양을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이 대표와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후보 원희룡 전 장관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 공천 직후 계양은 더 이상 범죄 혐의자를 공천해도 무조건 당선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새롭게 통합된 지역구에선 현역 의원들이 공천장을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갑을이 합쳐진 서울 노원갑에는 현역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양자 경선을, 마찬가지로 합구된 경기 부천갑에선 김경엽, 서영석,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이 3파전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컷오프 결정이 의결되자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공천 학살을 고든 정치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지역구 전략공천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당은 저를 사실상 공천 배제시켜놓고 저의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옆 지역에서 경선하라면서 외양으로는 경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로 사실상 지역구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당내 인사들이 탈당을 고심하고 있어 내용이 잦아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선과 추가 공천 심사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 4명이 한꺼번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직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여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 막판 물갈이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 3곳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선에서 초선 의원 3명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부산 동래에선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희군 의원을, 대구 중남에선 도태우 변호사가 임병헌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선 김병욱 의원이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희, 여기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요.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인 오선 김영선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돼 사실상 컷오프 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낙동강 벨트 요충지인 김해갑으로 출마 지역을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해갑에 예. 김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그렇죠. 기존에 공천 신청했던 세 3자 경선 결정을 중재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여당은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취소한 경기 고양정에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지역구인 고양갑엔 경북 상주 문경 출마를 준비했던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대항마로 배치했습니다. 고양시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략적으로 약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가지고 공천하게 됐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등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보류됐던 당 지도부 인사들은
뒤늦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호남 12개 지역 후보자도 추가로 단수 추천하면서 여당은 254개 지역구 가운데 197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경기 하남 등 수도권 요충지와 서울, 강남, 대구, 경북 일부 강세 지역에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한 전략 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공천 심사 막판 현역 교체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총선 예비후보가 심사 결과에 반발해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60대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이 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뒤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진화했고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월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미래가 가득한 화성 동탄 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동탄 2신도시가 있는 화성 지역구가 분구되면 주민 평균 연령이 낮아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 공약을 펼치기 좋은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광주에서 4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회견 하루 전 이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SNS에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몇 사람과 출마 방향이나 구상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광주 출마 자체가 번복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강한 바람에 영하권의 기온까지 꽃샘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광양 매화마을에는 서둘러 봄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칩을 며칠 앞둔 전남 광양 청매실 농원. 아직 추위의 끝자락이 머무는 이 동산에서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스민 곳부터 겨울을 뚫고 하나둘 삐져나온 백매화. 먼 거리를 달려와 조금 일찍 즐기는 봄꽃 구경에 꼬마 숙녀의 볼은 홍매화처럼 빨개졌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또 날씨가 추운데 꽃이 안 폈을 줄 알았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걸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굽이치는 섬진강에 파란 하늘이 담겨 유독 푸른 물결. 강도 보고 꽃도 보는 정상 전망대는 눈치 빠른 상춘객들의 차지입니다. 간혹 한두 그룹 흐드러지듯 꽃이 핀 매실나무 주변에도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꽃이 잘 핀 곳들 위주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아직은 매화 팝콘이 다 튀겨지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 같습니다. 매화 축제 일주일 전이라 아직은 미완성인 매화 동산. 꽃이 만개한 풍경을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면 비교적 여유 있게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매화가 아직 완전히 피어 있지 않은 그런 감은 좀 있는데 그래도 홍매화 위주로 해서 감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벚꽃에 익숙한 연인들도 이런 소박함이 싫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원래는 벚꽃만 보러 다니다가 매화까지 같이 보러 오니까 되게 새롭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그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 매화 축제는 올해부터 유료화됩니다. 성인은 5,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4,000원을 내야 하는데 입장료는 전액 축제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기후변화로 봄철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의 개화가 예년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벚꽃이 동시에 피는 이례적인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노란색 개나리와 분홍색 진달래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들입니다. 그런데 봄의 절정을 알리는 가장 화려한 봄꽃, 벚꽃도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봄의 풍경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기준 개나리 개화는 2013년 4월 3일에서 2021년 3월 19일로 약 보름가량 빨라졌습니다. 진달래도 역시 20일가량 일찍 폈습니다. 그런데 벚꽃은 10년간 개화가 무려 23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벚꽃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일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지난 봄에는 3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봄꽃 동시 개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봄꽃 동시 개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봄꽃 개화가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개나리, 진달래보다 벚꽃 개화의 변동폭이 훨씬 커지면서 봄꽃을 동시에 즐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라진 봄꽃 개화는 봄꽃 축제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표적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개막일은 올해 3월 22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1963년 진해 군항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르고 당시 개막일인 4월 5일보다는 2주나 앞당겨진 겁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텍사스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산간지대에는 치명적인 눈보라가 며칠째 몰아쳤습니다. 일대 수만 가구가 정전된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악지대 고개를 넘어야 할 차량들이 기록적인 폭설에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메머드 마운틴과 레이크 타워 등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에 이례적인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때는 현지 시간 지난 29일부터 이미 일대 2만 4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국은 괴물과도 같은 눈 폭풍이 주말 내내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하고 특히 해발고도 1200m 이상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ll of our decisions are based primarily on visitor safety and on protection of park resources. We are going to close the park this evening.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잇는 80번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160km 구간이 봉쇄된 가운데 눈보라 영향의 범위는 1월까지 네바다주 접경 500km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이 눈이 많긴 하지만 주말까지 폭설이 이어질 경우 최대 적설량 3m까지 이르러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t inches, but 5 to 10 feet of snow. So between 50 and 100 inches of snow this weekend in many places in the mountains. 텍사스 대형 산불이 닷새째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때늦은 겨울 폭풍까지 서부 산간지대를 덮쳐 인명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뉴욕 시장에서 기름값이 2% 넘게 뛰었습니다. 당분간 유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돼 고물가의 고통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호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는 휴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적어도 2분기까지 어쩌면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선물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19% 뛰어서 1배럴에 79.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 11.6%나 올랐습니다. 영국 시장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3달러대,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가도 81달러대의 고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둔화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 강세는 또 다른 악재입니다. The last mile of inflation may be somewhat more challenging to accomplish. The trend clearly remains in place and sets the stage for the Federal Reserve cutting interest rates sometime near the midpoint of this year. 유가의 파급력이 크고 미국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더 문제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올라서 휘발유는 전국 평균 1,630원대, 경유는 1,53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2%대로 내려온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으로 5월, 6월이 되면 전기료에 대한 인상, 또 가스비에 대한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는 상당 부분 크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힌 게 아니다. 중동 사태와 원유 감산, 미국과 인도의 수요로 유가는 상당 기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으로 홍해 무역 항로에서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위기 대응 계획,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운임 상승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평균 1000포인트 수준이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2100포인트 안팎까지 오르자 정부는 1단계 지원책을 가동해 공동 물류센터 지원, 물류비 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은 산업 생산과 소비 모두 뒷걸음질에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관광객도 줄어든 데다 전망도 밝지 않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경제. 지난해 제주도 내 산업활동과 소비가 나란히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고 소매 판매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해 다른 지역보다 불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도 수주액이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 경제를 옥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겹치면서 고용시장과 인구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고 인구는 10대와 20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14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지난해 4분기에 더욱 악화되면서 지역경제 먹구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공업 생산지수는 음료 및 식료품 등의 생산이 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내국인의 제주도 관광객 수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소매 판매액 지수 또한 면세점 판매 등의 제주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관광객 수까지 감소세로 돌아서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가 흩어진 보육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온종일 완전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엔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IT 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배호현 씨. 배 씨가 회사로 출근한 건 오전 10시가 가까운 시각입니다. 자녀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초등생이 된 지금까지 등원 등교를 시킨 뒤 회사로 나와 일하는 겁니다. 10시, 11시 이때 출근을 해가지고 유치원을 보내고 회사에 근무할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직원이 일하는 이 회사는 자녀 돌봄 휴가, 조기 퇴근제 같은 제도로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업무 효율과 경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사소한 비용이라도 지불하면서 직원들의 오히려 사기가 더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그 애사심도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역효과나 또 비용 부담보다는 그 좋은 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가 이런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려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신혼부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대출 우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 적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제각각 이뤄지는 보육 정책을 모아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돌봄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애들이 그 저녁 12시까지는 누구나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동네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확산시키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돌봄과 보육, 의료, 외국인 정착 지원까지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경상북도.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진 분기 출산율을 극복하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자동화 기기나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고령층은 오히려 금융 업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은행권이 보고 듣고 찾기 쉬운 어르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4번 손님, 2번 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은행 점포. 지난달 시니어 특화 점포로 탈바꿈하며 소리도 글씨도 크게 키웠습니다. 낯선 기기 앞에서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전담 직원이 바로 옆에서 안내해줍니다. 출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찾으실 때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ATM 기기는 어려운 금융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큰 활자로 띄워줍니다. 기기들이 복잡해져 가지고서 화면이 아주 작아가지고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쓰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이 커져가지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지루하던 은행 대기석도 시니어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큰 글씨 책을 골라 읽는 라운지로 꾸몄습니다. 시니어 손님들을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장소도 제공해드리는 커뮤니티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드리면서 이제 더불어서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42.9점, 일반 이해력 점수 66.5점을 크게 밑돕니다. 특히 70대 고령층은 36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아니 공과금 내고 할 때 은행 안 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 배워볼게요. 이곳 복지관에서는 시중은행 지원을 받아 어르신들께 디지털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 고향 동거리네. 빠르시다. 굉장히 빠르신데. 터치 스크린으로 한바탕 게임을 즐기고 늘 당황스럽던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을 주문해 결제까지 해봅니다. 컴퓨터, 한문, 영어 이런 걸 좀 다 하고 근데 이제 금년에 들으면서 이제 요 키오스크 같은 거 지난 여름에 배웠거든요. 먼 걸음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권의 이 같은 노력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다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YTN 나연수입니다.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업주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데다가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청주한 PC방. 금연구역이란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하얀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이 사용한 종이컵 안에는 담배 꽁초가 가득합니다. 해당 PC방은 흔히 흡연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곳으로 저녁 시간만 되면 게임을 하며 담배 피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종이컵이 있는데 옆에 휴지가 있거든요. 알아서 이제 물 담아가지고 휴지 넣고 이제 알아서 재떨이 사용하고 그냥 그 PC방 그 자리에서 그냥 담배 피시는 그런 분위기. 흡연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또 다른 PC방을 찾아가 보니 흡연실이 갖춰져 있지만 앉은 자리에서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PC방은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2013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을 하다 적발된 손님에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를 묵인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사실상 업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보건소에서 업주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영업하는 PC방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리 당국의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금연구역 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대다수가 PC방으로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실제 금연구역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은 각 구청마다 2명 안팎. 이마저도 하루 4시간 단속이 전부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체에 대한 처분 배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이라서 매번 이제 나가서 사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흡연을 방치하는 업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관리 당국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광진구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하층에 살던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은 모두 타면서 소방추산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SUV 차량에 50대 여성이 치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은 장비를 이용해 차량 아래에 깔린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도시에서 한국계 시장이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최초의 한국계 시장인 존 박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인 1.5세인 박 씨는 9년 동안 3선 시의원을 역임하며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Leader of the community for multiple years, has put in the hard work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it's great that we're able to elect a person not based on who they are as an identity, but as a person that actually gets the job done.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him when he was the representative from District 2, and I've always found that he has represented his district well. He genuinely cares about his constituents. 취임식에 갔더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또 한국인이 또 그렇게 하니까 자랑스럽고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 사이에서 참 저희들이 있다는 거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큰 33에이커 숲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이 이렇게 다 쓸어갖고 집 지고 뭐 비즈니스 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하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비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저거 뭐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시원으로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좀 하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그 시원을 되는 거야. 한 3월 달에 다 나한테 와서 네가 안 하면 좀 복잡할 거다고 시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volunteer 했어요. 그 파티 뭐 민주당 거나 상관 길을 고쳐야 되면 길이 고쳐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경찰들을 이렇게 잘 하려면 그거 민주당 공화당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그것이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 처음에 미국으로 왔었을 때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청소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근데 작은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큰 회사들 들어가고 큰 회사 회장 되고 이렇게 더 이미지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사람들이 딱 보고 나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민해서 1.5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매니지를 잘 한다. 그것을 내가 사람들 이렇게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I want to make the Korean community proud.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서울을 완파했습니다. 메뉴에서 뛰던 린가드는 후반 교체 투입돼 K리그 데뷔전을 치렀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빠른 공격으로 서울을 몰아붙인 광주. 전반 20분에 물 흐르듯 이어진 패스 끝에 이희균이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중원에서 최전방까지 빠르게 이어진 이정효 감독다운 공격이었습니다. 이희균의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슈팅이 무위로 돌아가며 1대0으로 전반을 마친 광주. 김기동 감독은 후반전에 링가드를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링가드는 교체 투입된 뒤 슈팅도 하고 크로스를 올리며 분전했고 거친 태클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몰아붙인 것은 서울이었지만 골은 또 광주가 만들어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기회에서 가브리엘이 승부를 결정짓는 추가골을 넣으며 광주의 2대0 승리를 결정합니다. 광주 축구는 그다음에 제 축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항상 준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고 골을 넣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원FC는 인천을 1대0으로 이겼고 강원과 제주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수원 KT를 잡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KCC는 부산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4쿼터 역전극을 펼치며 KT를 101대 94로 이겼습니다. 최준용이 26점, 허웅이 22점을 넣은 KCC는 이번 시즌 KT와의 대결에서 3연패 뒤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세웠고 7위 한국가스공사와 승차를 6.5경기 차이로 벌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선두 원주 홈경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75대 74,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삼성은 울산 현대모비스를 92대 77로 이겼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완파하고 정규리그 1위인 대한항공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서울에서 올린 홈경기에서 이세이가 19점, 아르템이 17점을 따내며 공격을 주도한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선두 대한항공과 맞대결을 남겨놓은 우리카드는 대한항공과의 승점차를 이제 4점으로 좁혔습니다. 우리카드는 대한항공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또 여자부 경기에서는 선두인 현대건설이 정관장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정관장은 메가가 29점, 지아가 31점을 올리면서 선두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 2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샛별 서민규 선수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서민규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ISU 세계 주니어 선수권 남자 싱글 프리에서 합계 150.17점을 받았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80.58을 합해 최종 점수 230.75점을 받은 서민규는 일본의 나카타 리오를 1.44점 차이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통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의료를 민간에 맡겨놨어요. 정부에서 이제 투자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딜 봐서도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일 거예요. 한국 의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혁명 수준의 발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에 촉발된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로 수술 입원 지연 등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이 길어질수록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공공병원 병상수는 1.2개로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공공병원 병상수가 적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 수 또한 OECD 평균 3.7명보다 적은 2.6명입니다. 민간 의료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공공 부문에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건이 좋은 도시에 모여있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아예 의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35명이 동시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인천의료원의 인공신장실은 담당 의사가 없어 2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장내과 의사를 못 구해서 거의 2년 이상은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연말에 좋은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인구를 내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씩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저희 파견식으로 사실은 진료를 보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천병사님, 네, 호흡기 치료 할게요. 산재 피해로 진폐증을 앓고 있는 천병선 할아버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는 치료받을 병원이 마땅치 않아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요. 남양주에서 멀리 오시나요? 예. 그래도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녹색병원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병원으로 의료 취약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지원을 위한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소유지만 공공의료 역할의 일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 공익적인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비록 민간 병원이지만 정말로 공익적인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공익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형 민간병원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는 녹색병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급하는데 힘이 들고요. 공고를 몇 개월씩 내야 되고 심지어는 1년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2,000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공의대나 또는 지역에 근무할 조건으로 의사를 뽑는 게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산모한테는 의사 하나가 그 일을 도와주는 거는 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의료 대란에서 환자들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남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1cm 안팎의 눈이 또 1mm 안팎의 비로 적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맑겠는데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방이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꽃샘 추위는 풀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9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서 초봄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2.8도, 대구가 3.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